안녕하세요. 속초여고 세계지리 수업을 맡게 된 임재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부터 4개 강의 동안 세계화 지역 2개에서 첫 번째 세계화와 지역화 단원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자료는 학교 수업을 위하여 주 미래엔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므로 학습의 목적으로 이용될 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1강의 생각 열기 영상을 모두 봤을 텐데요. 그 영상을 보면 하나의 곰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두 협력을 하고 있었죠. 각각 어떤 나라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곰인형의 나일론 털은 어디였었죠? 자, 일본이었죠. 일본에서 만들고, 플라스틱 눈은 미국에서, 옷은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옷을 만들기 위해 옷감은 바로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모카솜을 재배하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것을 재단한 뒤에 마지막으로 다시 중국에서 염색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었죠. 자, 이처럼 요즘 시대에는 한 가지 물건을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분업화하여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세계가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방금 본 하나의 곰인형 이외에도 우리가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국가 간의 생산의 전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여기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정답으로 우선 비행기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뒤에 비행기가 나와 있지만 이 비행기를 보면 각각의 앞 동체라던가 화물 출입문, 착륙 장치, 엔진, 역추진 장치처럼 굉장히 많은 부품이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져서 하나의 커다란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흔히 신는 운동화라던가 항상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 안에 있는 반도체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러나 제작은 중국에서 그리고 겉에 있는 플라스틱은 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계화라는 것이 새로 당면한 어떤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단원에서는 먼저 세계화와 지역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오늘 강의는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주차 강의 때는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을 다룰 건데요. 원래 계획서에서는 1주차 때 같이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우선 2주차 강의로 미뤄놨어요. 그 강의도 굉장히 내용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함께 먼저 볼게요. 자, 1850년대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360일 걸렸다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요한 교통수단은 바로 증기선이었는데요. 증기선은 시속 25km였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걸으면 시속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통 한 4에서 6km 정도 여러분이 아마 시속으로 걸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한 6배 정도 빨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빠르진 않죠. 하지만 1500년대 마차보다는 굉장히 좀 빨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간이 흘러서 현재는 제트 비행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000년에는 바로 이제 1일이 걸리게 되었죠. 이렇게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현상을 바로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라고 쓰여 있는데 선생님이 이 옆에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을 같이 함께 썼어요. 바로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과거에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서 느끼는 공간의 범위와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지구에 대해 느끼는 공간적 범위가 다르겠죠. 옛날에 마차를 타던 시기에는 정말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텐데 현재는 비행기를 타고 금방금방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가 굉장히 작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리적 용어로 시공간의 압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서 시공간이 이제 압축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보면 여러분들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 전 세계가 내 생활 무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제 쉬는 동안에 이 2월에 여러분 계약하기 전에 그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F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선수들이 21개 도시를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시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선수들은 21개의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아부다비에서 경기를 하고 바로 다음 주에는 멜버른에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한 교통수단이 바로 비행기였어요. 이 선수들은 바로 세계가 정말 하나의 자기 생활권위인 거죠.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 21개의 도시가 자기의 생활권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세계에는 앞으로 한 국가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일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물건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망고나 혹은 칠레산 포도를 쉽게 볼 수 있어요. 혹은 아보카도 같은 과일도 쉽게 볼 수가 있죠. 다른 나라의 과일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즉석에서 이 물건들을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유행이나 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유행어 중에서 뭐 플렉스 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선생님이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외국의 래퍼가 이 가사에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나라 래퍼들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래퍼들이 쓴 말이 우리 일상생활의 유행어처럼 들어와서 지금은 TV를 틀면은 뭐 굉장히 많이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다른 나라의 래퍼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문화에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또 세계화의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경제의 세계화인데요. 우리 아까 곰인형을 만드는데도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분업을 해서 곰인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또 다른 예시로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비행기였는데요. 우리 교과서 그림에도 나와 있는 비행기거든요. 미국 B사의 비행기인데 앞 동체는 미국과 일본이 만들고 출입문은 프랑스가 만들고 날개 끝은 대한민국이 만들죠. 각 국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만든 뒤에 이것을 하나로 합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분업,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분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지금도 국제 분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사들도 이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각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또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각 제품들의 부품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또 기업들 간의 의사소통도 통신을 이용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계가 하나의 물건을 함께 만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계화에 대해서는 1학년 때도 많이 배웠을 텐데요. 우리가 세계화의 단점이 뭐였죠? 자, 다 획일화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자,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가 우리에도 쉽게 전해지고 그럼 우리의 문화가 미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세계의 문화들이 동일하게 획일화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획일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지역의 자율성,
고유성을 길러서 지역의 잠재력을 길러서 세계적 차원에서 어떤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을 바로 지역화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역화가 이제는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면 프랑스의 대표적인 까망베르 치즈는 까망베르라는 지역에서 소젖을 이용해서 크림처럼 부드러운 치즈를 만드는데 이 까망베르에서 만들어진 이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도의 다즐링이라는 지역에서도 이 차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기후와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이 독특한 맛의 차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색깔을 갖추는 것, 지역화가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여기 속초 사진이죠. 저 마지막에 선생님이 작년에 속초의 설악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 만약에 속초가 뉴욕과 똑같다면 여러분 속초를 뉴욕 사람들이 올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속초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이 오는 이유는 속초의 독특한 갯배라던가 수산시장, 아바이 마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설악산처럼 속초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런 자연환경과 문화 덕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색깔을 더 갖춰서 지역의 특성을 보유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는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속초시처럼 세계 여러 나라는 그 지역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역화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역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표시제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지금 만들면서 보니까 앞에 번호가 빠졌는데요. 이 지금 써주는 것들이 각각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각각의 번호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라는 거는 특정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 등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상품에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를 보자면 그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상품에 그 지역에서 만든 것을 표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키워드예요. 여러분 횡성하면 뭐가 떠오르죠? 한우가 떠오르죠. 의성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마늘이 떠오르죠. 그럼 보성하면 뭐가 떠올라요? 녹차가 떠오르죠.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제 상품들이에요. 이 각각 한우와 녹차와 마늘은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한 우수한 상품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상품의 앞에 지역을 표시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볼까요? 자, 세계의 주요 지리적 표시대 특산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알기는 어렵고요. 몇 가지 여러분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를 볼까요? 자, 프랑스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샴페인이나 보르도, 보졸레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상품들이고요. 또 까망베르 치즈 앞에 나왔었죠.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제 상품입니다. 그리고 독일하면은 맥주가 여러분 많이 떠오르잖아요. 마시진 않아도. 그래서 뮌헨에 있는 뮌헨너 비어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또 미국도 플로리다 오렌지, 그렇죠? 그리고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커피 상품으로도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또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상표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여러분 모짜렐라 치즈 참 좋아하죠.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인도는 다르질링 차.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카슈미르 파시미나라는 숄인데 여러분 이렇게 어깨에 살짝 걸치는 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카슈미르 지방에서 만들어진 염소 이런 그 털을 이용해서 만든 숄인데요. 상품의 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제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화 전략은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장소를 상품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스마트폰을 개발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게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상품을 여러분 잘 판매하기 위해서 이 상품의 뭐 장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 상품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겠죠. 이걸 쓰면 굉장히 뭐 유행을 선도하고 그다음에 뭐 얼리 어답터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쓰면 어떤 걸 좋은지 뭐 어떤 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기업을 홍보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장소 마케팅은 어떤 지역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혹은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시면 장사도 잘 되고 뭐 기업도 뭐 성공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오면 굉장히 재밌죠?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기업과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지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이미지와 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속초시를 예로 들어본다면 뭐 속초시에서 청초를 가꿔가지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장소로 만들고 그다음에 수산시장을 뭐 속초 관광수산시장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죠. 또 여러분 SNS라는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속초시청에서 뭐 속초의 사계절 혹은 뭐 속초의 각각 지역의 모습들을 계속 업로드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제 속초시와 관련된 그 인스타그램들을 다 팔로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들을 계속 업로드하면서 사람들한테 속초가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로 보이도록 홍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게 장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지역화 전략은 바로 지역 브랜드화입니다. 여러분 뭐 신발 브랜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브랜드 하면 함께 이름이 떠오르지만 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상표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도 함께 만드는 건데요. 어떤 뭐 캐릭터라던가 혹은 어떤 뭐 그림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서 그 지역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지역 브랜드화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에도 이런 브랜드를 넣기도 하고 혹은 뭐 상품이나 서비스, 축제 이런 행사 때마다 이런 브랜드를 활용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이 지역 브랜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서 탄생한 로고들을 살펴볼게요. 자, I love NI. 이건 어디의 브랜드일까요? 바로 뉴욕이겠죠, 뉴욕. 자, 뉴욕은 1977년에 석유 파동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직자 수가 굉장히 급감했었는데요. 긍정적인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뉴욕을 사랑해 라는 I love 뉴욕을 만들고 뭐 티셔츠 아니면 컵 이런 상품에 이 I love 뉴욕 NI가 써 있는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두 번째 도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시는 어딜까요? 보면 I am 스테르담 써있죠. 바로 암스테르담입니다. 나는 암스테르담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요. 뭐 이 지역이 인종도 많고 굉장히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암스테르담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뭐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시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시를 볼까요? 여기가 2004년부터 사용한 로고라고 하는데요. 여기 어딜 것 같아요? 그렇죠. 암스테르담이죠. 보면 I am 스테르담 그리고 암스테르담 이렇게 읽히죠. 그래서 어떤 도시의 이미지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나는 암스테르담 사람이다 라는 것이 보이도록 만든 지역 브랜드입니다. 자, 세 번째 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베를린. 여기는 바로 베를린입니다.
이 베를린이 2008년부터 이 슬로건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존 F 케네디가 1963년에 베를린을 방문해가지고 나는 베를린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에 착안해가지고 이렇게 말풍선을 활용해서 나는 베를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베를린에 대해서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관광객에는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긴 어딜까요? 여긴 바로 코펜하겐입니다. 여기에 특히 오픈이라는 게 여러분 보이죠? 그래서 오픈이라는 말이 코펜하겐 중간에 들어있어서 뭔가 열려있다. 환영의 메시지랑 모두에게 친절하고 열려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역 브랜딩 로고도 볼까요? 자, 속초는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산, 그다음에 해, 호수, 바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속초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 안에 이미지에 담았고요. 동트는 동해시의 브랜드입니다. 옛날에 웃어라 동해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 동해시가 협찬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서울은 하이서울, 그다음에 다이나믹 부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각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제목이었던 특명 우리 지역의 특징이 담긴 메뉴를 개발하라. 이 활동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피자의 세계화와 지역화를 다 함께 볼 수 있는데요. 피자라는 것은 원래 이탈리아 음식이죠. 근데 이게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먹는 음식이 되었는데, 근데 지역화를 통해서 또 각 지역의 특성이 각 피자에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식 피자는 깊은 그릇에 이제 소스와 치즈를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고요. 인도의 피자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피자를 만들게 되었고, 또 브라질은 열대 기후에 맞게끔 바나나, 초콜릿, 파인애플 등 달콤한 재료를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와이안 피자라고 하면 파인애플이 올려진 피자를 상상하기도 하잖아요.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극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의 피자는 도우가 쌀로 만든 피자, 그리고 불고기 피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피자만 보더라도 이 안에 세계화와 지역화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속초시의 특징이 담긴 메뉴를 개발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징어가 들어간 피자 어떤가요? 앞에서 말한 오징어 피자 여러분 별론가요? 여러분 통영에 가면 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통영에는 굴 피자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통영에 가서 그걸 일부러 먹기도 하거든요. 속초는 오징어도 유명하고 또 아바이 순대 이런 것도 유명하니까 또 명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걸 결합한 피자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화가 함께 이제 합성한 용어, 함께 들어가 있는 용어를 우리가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 쉬운 말로 현지화라고도 해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 시장에 진출한다 생각했을 때 우리 제품을 그 지역에 맞게끔 잘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세계화와 지역화의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나온 거는 햄버거인데요. 햄버거는 우리가 함부르크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햄버거가 세계로 뻗어나가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각각의 버거를 보고 어느 나라의 버거인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버거는 어느 나라의 버거일까요? 불고기. 당연히 우리나라의 햄버거겠죠? 그렇죠? 여기는 한국의 햄버거고요. 그러면 카레버거는 어딜까요? 카레. 그렇죠. 인도 하면 카레가 떠오르죠. 그럼 케밥은요? 바로 터키. 소세지는 독일의 버거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통영 얘기를 했는데 통영에 굴 버거도 있대요.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굉장히 맛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징어 이외에도 다른 재료를 가지고 속초의 특색이 담긴 버거를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볼게요.